파동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매질이 실제로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실험장치를 꾸며놓고 수조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물 들고 저기다가 갖다 이동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물의 표면의 모양이 이렇게 갈 때 물 표면의 모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실제로는 매질 각 부분의 구성 입자들의 진동이 전파되는 건데, 그런 매질의 각 부분의 진동이 전파됨에 따라서 전달되는 에너지 전달 현상이라고 원래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이 되게 길죠?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파동 맞고요. 그런 파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V는 F람다라는 식은 필요할 때 꼬박꼬박 쓰면은 그냥 뭐 값 나왔네 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F 진동수 헤르츠 단위로 쓰게 되면 주기 T 초 단위 썼을 때 완전히 역수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V는 또 T분의 람다다 라고 쓸 수 있다. 자, 파동 얘기할 때 항상 예외 없이 V, F 람다와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확정적인데, 이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V는 뭐 때문에 결정된다? 얘들아, 파동의 전파 속도는 뭐 봐야 된다? 매질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뭐 매질 뭘 사용하고 있는데 라는 거. F 진동수는 뭐 때문에 결정된다? 진동수나 주기는 뭐만 보면 된다? 파원만 보면 됩니다. 파원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진동을 시킬 거야 라는 게 결정되면은 그게 진동수 맞고, 이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사, 굴절, 회절, 뭐 다른 거하고 중첩되더라도 요거는 바뀌지 않는다. 한 번 결정되면 이후 전파 과정에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람다 값은 그래서 이거 결정되면 그에 맞도록 변형되기도 하고, 뭐 길었다 짧았다 요거는 좀 나머지에 종속된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 때도 약간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얘기하는 게 논술에선 답안지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또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써야 될 때 제대로 좀 사용을 하자. 파동 부분에서 매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여러분들 실제로 그 말을 활용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밀한 매질 뜻이 뭐예요? 밀한 매질, 소한 매질 뜻이 뭐야? 자, 물어봅니다. 물이라는 상당히 좋은 매질이 있고, 공기라는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매질이 있는데, 물하고 공기 중에서는 뭐가 더 밀한 매질이야? 물하고 공기 중에서는 뭐가 밀한 매질이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왜 질문을 하다 마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물이 밀도가 크고 공기가 밀도가 작으니까 물이 밀한 매질이라서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밀도라는 것은 특정 물질의 물성, 성질, 고유 성질이기 때문에 물과 공기 중에 무엇이 더 밀도 측면에서 밀한 물질인지 물어보면은 당연히 물이 밀하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물어봤잖아. 뭐가 밀하고 소한 매질이냐고. 자, 매질로서 사용될 때는 물질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파동에 대한 어떤 매질적 성질이 밀하냐 소하냐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밀한 매질이라는 것은 매질, 파동이 전파되는 중간 매개물질로서 역할도 하지만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밀 판단은 그 특정 파동을 얼마나 빠르게 느리게 전파시키느냐 하고 관련이 있다. 밀한 매질, 그래서 특정 파동을 느리게 전파시키는 매질,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게 전파시키는 매질이라고 밀한 매질, 소한 매질의 용어를 달리 씁니다. 당연히 이거는 매질의 밀도와는 아무 상관없고요. 이거 착각하는 친구가 많아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준 자료에서 기본적인 용어들도 나와 있는데 10쪽에 뭐 또 정리가 돼 있기는 하겠지만, 자, 우리가 물리 문제를 풀면서 보게 될 파동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 음파, 두 번째 물결파, 수면파라고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결파란 말 더 좋아요. 수면파라 그러면은 사람이 잘 때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뇌파, 그것도 수면파라 그러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물결파라는 말 난 더 좋아하고요. 줄을 흔들어 봅시다. 줄을 흔들었더니 줄이 철렁 하면서 내가 보낸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빛 끄러면은 가시광선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전자기파 모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고 싶다. 자, 소리부터 봅시다. 소리 음파는 여기에서
어디가 무엇이 밀환 매질, 너희들은 무엇이 소환 매질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시킬 건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른쪽 소환 매질 빠르게, 왼쪽 밀환 매질이 더 느리게 소리를 전파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에 따라서 차이가 난대요? 소리는 전파되는 속도. 그게 거쳐가는 매질의 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러죠. 매질의 상, 어떤 물질의 상 뭐야? 기획고죠? 어디서 빨라? 소리는 뭘 통해서 갈 때 빨라? 고체 통해서 갈 때 빠르죠. 고, 액, 기 순으로 갈수록 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같은 기체, 거의 조성이나 뭐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체일 경우에는 특히 그 기체의 현재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떨 때 더 빨라? 소환 매질이야? 더 고온인 경우가 저온인 경우보다 더 빠르게 소리 전파된다라고 하고 온도까지 똑같지만 야 몰랐지? 이거는 산소고 이건 질소고 이건 헬륨이야 이런 식으로 해당 기체의 분자량에 따라서 영향도 받아요. 해당 기체의 분자량 어떤 게 더 분자량이 어떤 게 더 빠르게 전파시킨다? 분자량이 작은 게 큰 거보다 더 빠르게 전파를 시킨다. 아이고, 야 화학 잘하냐? 자, 요거는 그냥 한 번만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공기의 평균적으로 N2 질소가 약 80%, 78%, 78.5%, O2가 20%, 21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그냥 80, 20%라고 합시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N2, O2만으로 구성됐다고도 볼 수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대기의 평균 분자량 얼마? N2, O2 80%, 20%인 평균 분자량 얼마? 안 외우니? 계산하니? 28.8 N2 질소의 분자량은 얼마? 분자량 얼마? 28 질소 7번이니까 양성자 중성자 7개씩 있으니까 원자량이 14 분자량은 N2니까 28 산소는 O2는 8번이니까 양성자 중성자 8개씩 있으니까 원자량이 16 분자량은 32 그런 것들이 80% 20%면 곱하기 0.8 더하기 곱하기 0.2 해서 덧셈하면 28.8 나옵니다. 우리 대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요. 금성 대기의 평균 분자량 얼마? 금성 대기의 평균 분자량 화성 대기의 평균 분자량 금성이랑 화성에 뭐 있니? 금성이랑 대기 뭘로 돼 있대요? 얘네들이 금성은 매우 밀도 크게 뭐 97기압, 98기압으로 화성은 0.03기압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차이 나지만 희한하게도 둘 다 CO2로 돼 있죠. 그 밀도가 어떠하냐, 압력이 어떠하냐 하고 평균 분자량이 어떠하냐라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죠. 얘 분자량 얼마니? 딱 보면 나와야 되죠. 이분은 44예요. 아, C가 6번이니까 이러지 말고 얘는 그냥 원래 44예요. 상식으로 좀 알고 갑시다. 그런 우리 평균 분자량에 대해서 그렇구나. 헬륨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헬륨은 평균 분자량이 얼마? 순수 헬륨은 당연히 4. 그러다 보니까 헬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 20도씨 1기압인 이런 공간에서가 뭐 일반적인 산소 대기처럼 돼 있는 뭐 그런 똑같은 온도, 똑같은 기압, 압력인 공간보다 소리 내면은 훨씬 빨리 진행이 돼요. 소리가 금방 훨씬 빨리 가더라. 어쨌든 뭐 기체 안에서 하는 내용이다. 자, 물결파. 수조에다가 물을 떠놓고 한쪽 끝을 동동동동 쳐가지고 출렁출렁출렁 그 물결에 전파되는 모습.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빠르기가. 깊이 또는 수심이라고 할 수 있죠. 깊이 또는 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깊은 물, 얕은 물 어디가 더 소환 매질이야? 어떤 물에서 물결을 일으켰을 때 더 빠르게 전파된대요? 깊은 물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천해파처럼 뭐 수심이 얕은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엄청나게 깊은 물과 엄청나게 깊은 물끼리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수심 1km짜리하고 수심 2km짜리에다 네 여기서 통통통통 칠 때 얘가 더 빨라 그런 거 티 안 납니다.
일으킨 물결의 파장과 상대적인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할 때 그런 게 영향력이 있을 정도일 때 지구과학에서는 천해파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럴 때 깊은 관련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 야, 물 수심이 막 8,000m야. 뭐 마리아나 해구야. 뭐 이런 데서 물결이 이렇게 푸식 막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근처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내가 통통통 해봤더니 물결이 막 음속 넘게 막 그런 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어 그런 거 없습니다. 줄을 흔들어 봤어요. 줄을 흔들었을 때 내가 일으킨 파동이 저쪽까지 철렁 해가지고 전파되는 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전파되는 빠르기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보통은 우리가 굵기라고 하는데 굵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선밀도죠. 선밀도. 줄이라는 게 굵을 수도 있고 단면적이 가늘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만들어서 1m를 잘랐을 때 그 질량, 선밀도, 단위 길이당의 질량, 선밀도가 어떨 때 더 빠르다? 선밀도가 작을 때, 선밀도가 클 때 또는 굵기로서는 그냥 굵다, 가늘다, 굵다 뭐 이런 식도 표현도 합니다. 이때가 더 빠르게 전파가 된다. 요거는 내가 조금 논술이니까 그래도 좀 너무 쪼잔한 것 같아도 맞춤법 얘기를 하면은 가늘다의 상대어가 뭐예요? 가늘다, 가느다랗다의 상대어가 뭐예요? 반대말 상대어 뭐? 굵다죠, 굵다. 두껍다의 상대어가 뭐예요? 두껍다의 상대어가 얇다죠. 얇다죠. 아, 쟤는 다리가 얇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너는 팔이 되게 얇구나. 말이 돼요? 안 돼요? 두껍다의 상대어가 얇다인데 얇다는 조금 다른 말로 납작하다라는 뜻이죠. 팔이 납작하다 말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가늘겠죠. 다 말 안 되는 겁니다. 쟤는 다리가 얇아.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종이처럼 생긴 거죠. 가늘다가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뜻만 통하면 돼요. 알았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런 거 맞춤법이든 아니면은 용어의 용법이든 뭐 이런 거 틀리면은 채점자도 사람인지라 이런 무식한 놈 이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가슴이 웅장하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가슴이 거대하고 뭐 굉장히 뭐 중후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것처럼 무슨 장난도 아니고 논술 답안지를 그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가늘다, 굵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좀 용어 잘 좀 써주면 좋겠고요. 그렇고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전자기파. 전자기파 빛은 어디에서 빠르고 어디서 느리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진공이라는 공간 자체를 이게 진공이라는 물질이 아니니까 매질이라고 하기 조금 힘들기는 한데 진공이라는 공간 자체를 퍼져나갈 때 특히 파장에 관련 없이 모두 다 3억 m/s라는 속력으로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뭔가 전파 속도라는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된다. 다음, 공기 중에 빛도 통과할 수 있고 투명한 유리, 물, 투명하지 않더라도 뭐 전자기파 중에서 뭐 감마선, 적외선 이런 것들은 뭐 가시광선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더라도 다 통과는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가시광선이 좀 이게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진공보다 더 느리긴 하지만 그나마 어떤 순서로 느려진다? 빛의 매질로서는 어디서 좀 더 느리고 하다라는 경향성이 어떻게 되더라? 경향이 없습니다. 경향이 없어요. 진공에서보다는 공기는 거의 똑같은 속도인데 약간 느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도 합니다. 매우 약간 느려지기 때문에 공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 통과할 때는 상당히 느려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물보다는 또 이제 유리 이런 거 우리 그 문제에서 자주 나오죠. 뭐 유리 덩어리를 또 통과할 거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다이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아 통과할 때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표를 보고 이런 경향성을 보고 진공 기액고로 갈수록 느려지는구나 라고 하면 완전 틀린 말입니다. 음파는 기액고 갈수록 빨라져. 전자기파는 기액고 갈수록 느려져. 완전 틀린 말입니다. 얼음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얼음이 고체죠. 얼음에서가 H2O 솔리드에서가 H2O 리퀴드 물에서보다
빛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고체라 그래도 액체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도 있고요. 고체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식용유나 기름에서 물론 유리도 굴절률을 내가 조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뭐 제조 방법이 좀 다르지만 식용유를 통과할 때하고 유리를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굴절률이라는 표가 따로 있는 거지 어떤 경향성을 따른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건 또 주의해 주시고요. 기획고 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온도하고도 큰 관련이 없어요. 빛의 속도는 빛이라는 것이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상호 유도돼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공간 자체를 매질러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이 물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교란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해당 물질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유전율과 투자율 값은 물체 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 물질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기획고 가면 느려진다. 아예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는 친구 굉장히 많아서 내가 좀 두 번, 세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쨌거나 밀소 여부 판단은 이런 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외워야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처음 질문, 물하고 공기 중에서는 어떤 게 밀한 매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물하고 공기 중에 물은 물결파의 매질로 쓰일 수 있지만 공기는 물결파의 매질로 쓰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 매질이 무엇에 대한 매질로서 작용 가능하냐도 판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둘 다 음파의 매질이 될 수 있어요. 소리 매질 될 수 있고, 전자기파, 빛의 매질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랬다 그랬을 때 이걸 얘기를 해야죠. 물과 공기가 소리에 대한 매질로 쓰이고 있을 때는 어떤 게 밀한 매질이다. 소리에 대한 매질로 쓰이고 있을 때는 액체가 기체보다 소한 매질이니까 기체인 공기가 조금 더 소한 매질, 이게 밀한 매질, 이게 소한 매질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물에도 공기도 빛도 통과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땐 누가 더 밀한 매질이다? 물이 당연히 공기는 거의 빛의 속도인 게 소한 매질이다, 밀한 매질이다 해가지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그랬을 때에도 물질로서의 소밀 판단, 밀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지만 소리에 대한 매질로서 작용할 때, 빛에 대한 매질로서 작용할 때 매질로서의 소밀 판단은 아예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파동 기본 공식 9인 F람다를 이렇게까지 매질의 소밀 판단에 대해서도 용어로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내용으로서 뭐 파동 더 관련된 마루, 골, 뭐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얘기하고 그냥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자료에는 파면을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도 이제 마루선, 골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행 방향의 수직이면서 파면 사이의 간격은 파장과 같다라는 것도 설명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보시고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굴절 얘기해야 되죠. 굴절과 또 비교해야 되는 게 회절이 또 있긴 합니다. 둘 다 먼 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휘는 느낌인데, 굴절과 회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굴절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게 된다? 굴절은 어떤 파동이 이미 발생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매질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 새로운 매질이 생겼어요. 매질이 바뀔 때, 내가 평화롭게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매질이 바뀌었네. 매질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의미 있게 매질이 그 파동에서 하는 역할이 V는 F 람다에서 V 속도를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미 있게 매질이 바뀔 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속도가 변할 차례가 됐구나 라는 상황이 됐을 때엔 굴절이라는 게 같이 일어난다라고 해야지 되겠고, 상대적으로 회절은 언제 일어난다? 회절은 얘가 쭉 지나가는데 매질이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닌데, 야, 나를 막는 애가 갑자기 생겼어. 일종의 구멍이나 슬릿 같은 게 생겼어. 다들 막히는데 여기를 통과를 하는 일부 파동은 통과 이후에 퍼져서 나가는 거, 이건 아예 꺾여서 나가는 거고, 요거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나고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거기를 좀 이렇게 뚫고 일부 구멍이 있어서 회피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을 때는 퍼짐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죠. 회절은 장애물의 슬릿의 폭이 작을수록 또는 통과하는 그 파동이 상대적으로 파장이 더 길수록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굴절과 회절이 있는데,
자, 굴절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굴절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굴절 법칙 또는 파동의 굴절 법칙 또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넬은 사람 이름이고요. 굴절 법칙인데 스넬의 법칙인가 굴절이 영어로 스넬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굴절은 영어로 뭐냐 그러면? 굴절 영어로 뭐요? 리프렉션이에요. 리플렉션이 반사고 리프렉션이 굴절이에요. 그렇게 근데 스넬의 법칙 어떻게 쓰냐라고 그랬을 때 N1, 2는 N1분의 N2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1은 사인 세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굴절의 법칙 이렇게 쓸 거예요. N이 나왔네. N이 뭐니? N이 굴절률이죠? 자, 굴절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굴절률 또는 절대 굴절률은 여기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 나와라고 한 파동들 중에 어떤 파동이 특정 매질이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말이 어렵나? 자, 음파나 물결파 줄 같은 애들은 절대 굴절률이 원래 없습니다. 이런 줄의 절대 굴절, 저런 줄의 굴절. 물의 음파에 대한 절대 굴절률, 공기의 음파에 대한 절대 굴절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굴절률 n 값이라는 것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얘가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진공에서 빛이 지나갈 때 속도 c를 특정 매질에서 빛이 지나갈 때 속도 v로 나눠주면 요게 그 물질의 절대 굴절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 매질이 V1 속도로 통과시켜요. V2 통과로 나는 통과시켜요. 라고 하는 1번 매질, 2번 매질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절대 굴절, 절대 굴절률도 있지만 상대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굴절률의 B 이렇게 써가지고 1에 대한 2는 N1분의 N2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빛에 대해서는 절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 N1분의 N2가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하면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나머지 파동에 대해서는 절대 굴절률을 얘기할 수 없죠. 수심이 얼마가 되는 물에서의 전파 속도가 표준값이니 기준값이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데 나머지 파동들도 상대 굴절률은 있다. 상대 굴절률은 요것만 생각하면 N1, 2는 V2분의 V1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수심 10cm짜리를 통과할 때 수심 5cm짜리를 통과할 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물과 저 물에서의 물결파의 상대 굴절률은 이렇구나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굴절률 언급할 때는 웬만하면 전자기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굴절 법칙 또 알아봤는데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의 의미와 약간 다르게 굴절 현상 또는 이런 굴절 각 얘기를 할 때 굴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길래 이런 법칙성이 존재하겠느냐라는 걸 해석하는 이런 거를 설명하는 원칙, 원리가 뭐가 있죠? 설명 원리 뭐가 있죠? 이런 용어도 알고 있으면 좋죠. 허위헌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책에 따라서는 하위헌스라고도 쓰고요. 하위한스는 안 씁니다. 좀 전통적인 서술을 그대로 쓰면 호이겐스라고도 쓰죠. 의 원리가 이 속도비가 각도비, 사인각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말 쓸 때는 이 원리를 써야 됩니다. 스넬의 법칙이나 굴절 법칙. 법칙이라는 말은 해봤더니 이렇다라는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원리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는데 이게 적용할 때 항상 다 쓸 수 있어 라는 걸 좀 원리라는 말로 프린시플과 티어리를 약간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냥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엔 잘 안 물어봐요. 왜냐면 허위헌스의 원리를 제대로 다 얘기를 하질 않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굴절 법칙에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교과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도하는 문제가 옛날엔 좀 나오는 편이었는데 요즘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되는데 허위헌스의 원리 또는 호이겐스의 원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말로 하자면은 근본적으로 요 말은 파면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특정 파면이 만들었을 때 다음번 파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그랬을 때 특정 파면상의 각 점이 하나하나 새로운 점 파원처럼 작용을 해서 만들 다음 파면들의 공통 접선이 새로운 다음번 파면이다. 요게 기본적으로는 허이언스의 원리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이 꿀렁꿀렁 이렇게 생겨가지고 파면이 마루선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었어요. 다음 파면은 어떻게 생기니? 그랬을 때 각 지점이 점 파원처럼 작용하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t초 동안에 요런 파면을 만들고 싶어. 나는 요런 파면을 만들고 싶어. 나는 여기서부터 퍼져나간 점 파원에서 퍼져나간 요런 파원들을 만들고 싶어라 그랬을 때 그런 무수히 많은 파면들의 공통 접선이 진짜로 t초의 파면이다. 내지는 요런 파면이 한번 만들어졌어. 여기서 똥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나 마루선이. 내가 점 파원이다 그랬을 때 t초에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나는 점 파원 이런 거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만드는 수많은 점 파원이 만들었을 파면들의 공통 접선이 진짜로 다음번 파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허이언스의 원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매질이 바뀐 점이 있으면은 내가 다음에 만들고 싶은 파면은 이거다. 나는 이거 만들고 싶다. 나는 이거 만들고 싶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요런 거 만들면 되는데요. 요런 거 만들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음번 공통 접선의 모습이 띵띵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네.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이거다. 나는 이거 만들고 싶다. 난 이거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는 요런 거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그랬을 때 공통 접선이 좀 뭐 요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벌써 굴절이 일어났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곤 합니다. 허이언스의 원리 내가 좀 대충 설명했는데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허이언스의 원리, 호이겐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이 나오는 이런 숫자들 간의 관계, 상대 굴절률 각각에서의 전파 속도의 비, 파장비, 그 각도에 대해서 사인 세타 값의 비라는 것들도 다 구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네 라는 거를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말 돌려서 하기 힘들다. 이런 굴절 법칙 관련한 머시기 원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수학적으로 좀 접근한 게 무슨 원리? 이런 용어 나와도 그 말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페르마의 나왔다. 페르마 그쵸? 페르마의 최소시간의 원리. 자, 어떤 매질들이 있고 매질 두 개가 있고 매질 경계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파동을 한번 보내봤더니 빛이어도 되고 일반적인 파동에 대해서도 생각해도 됩니다. 파동을 보내봤더니 이런 진행 방향을 가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런 진행 방향을 가지고 이런 데를 갔어요. 직진을 안 했어. 이런 데 안 갔어. 그랬을 때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온 파동의 모습의 굴절 경로를 잘 보면은 여기서 V1 속도 여기서 V2 속도로 갔을 때 마치 얘는 모든 걸 알고 경로가 하나 있다 치고 이렇게 꺾인 경로가 있다 치고 경로상의 임의의 두 지점을 최소 시간 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나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는 요 속도 여기서는 V2 속도로 갔을 때가 제일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마치 알고 적용을 택한 것처럼 파동들은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최소시간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여기부터 가는 것도 그렇게 가려면 이렇게 갔어야 돼. 이러는 것처럼 경로 하나 찾았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뒤는 됐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까지도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페르마의 최소시간의 원리예요. 이런 말 혹시 나오면 쓰긴 하는데 이거는 관련 내용이 고대에서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적도 있고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 설명하려고 그러면 수식적으로 쭉 전개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용어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숙지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굴절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뭐 이렇게 갖다 치자. V1, V2 속도로 이렇게 간다라고 쳤을 때 이건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야 되긴 하는데 싶어가지고 빠르게 설명할게요. V1, V2라는 해당 특정, 뭐 물결파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있는데 파동을 전파시키는 매질 1, 2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원에서 들어가던 이렇게 진행하던 녀석은 V1 속도로 쭉 오고 있었는데 법선과의 각도를 세타 1이라고 하고 2에 대해서 법선으로부터 진행하는 방향의 각도를 세타 2라고 한다면 V1은 F1 람다 1, V2는 F2 람다 2라고 해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매질만 변경됐을 뿐인 거지 얘도 여기서 출발한 거 얘도 출발은 여기서 했던 거 파원이 공통이기 때문에 F1, F2가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이 비율이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된다. 굴절 법칙 그대로 나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허이언스의 원리 뭐 이런 것들 잘 적용하면은 결론이 나왔으면 페르마의 최소시간의 원리를 적용해도 괜찮기는 한데 적용해서 수식적으로 풀어보면은 이때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의 비율이 2분의 1이 2분의 1이더라 라고 하는 스넬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가 세타 1이 입사각이고 세타 2가 굴절각일 때나 세타 2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입사각으로 쓰이고 여기로 갈 때 굴절각으로 쓰일 때 아무 상관이 없다. 굴절 대응각 관계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입사각이 세타 1이었을 때는 이렇게 가고 2에 대한 굴절각이 세타 2였다가 입사각이 2에서 세타 2였다 라고 그럴 때면 똑같이 거꾸로만 가면 되는 거다 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입사각 I, 굴절각 R이라 그래서 수식 전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렇게 갈 때는 이게 I, 이렇게 갈 때는 이게 I 하면서 또 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타 1, 2 하면서 스넬의 법칙 쓰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굴절 관련한 얘기까지 하는 거였었고요. 중천과 관석 그러면은 정상파 얘기 나오고 악기, 음정, 높낮이 이런 거 나오는 게 더 그 옛날 물리원 교과서에서는 맞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간섭 얘기 나올 때는 문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뭐 파형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겹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고 전파원에 의한 간섭 요게 제일 많이 나오죠. 전파원 두 개로부터 발생한 두 파동의 겹침 간섭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확인합시다. 중첩하고 간섭하고 뭐가 다른 말이야? 중첩하고 간섭 뭐가 다른 말이야? 둘이 뭐가 달라?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괜찮아요. 중첩은 일반적으로 두 파동이 겹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간섭은 그 결과 얘네들이 서로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됐다라는 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나온 거랑 지금 만났다 충돌했다 겹쳤다까지의 의미를 보통은 중첩이라고 보고 간섭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 이렇게 계산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간섭이라는 의미로 쓰면서 보강 중첩, 상쇄 중첩이라는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첩이 일어난 결과가 보강 간섭이 됐다, 상쇄 간섭이 됐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조금 나눠서 쓰는 것 뿐인 거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전파원, 파원이라는 의미에서 소스1, 소스2, S1, S2에서 내가 파동을 일으킬 거야 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난 파동이 점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꿍꿍꿍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점으로 콩콩콩 치기 때문에 여기를 전파원 S1, 여기를 전파원 S2라고 하자. 그러면 전파원에서는 여기서 발생시킨 파동이 여기를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면을 만들며 쭉쭉 퍼져 나갈 것이고 S2에서 동심원을 만들면서 파동이 쭉쭉 퍼져 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퍼뜨린 것들이 가다가 만나고가 요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S1과 S2로부터 P점 L1, L2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보강간섭 나타날지 상쇄간섭 나타날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P점에서 보강상쇄 간섭 뭐가 나타날지를 어떻게 판단을 한다? 그냥 공식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S2에서 여기까지 거리 L1, L2의 차이를 일단 구해보자. 뭐 저쪽이 길수니까 절대값을 보통 씌우고요. 그런 차이값이 내가 사용한 파동의 파장을 람다라고 그랬을 때 2분의 람다의 짝수배로 나오면은 보강간섭, 홀수배로 나타나도록 이 거리가 표현이 될 위치라면은 상쇄간섭 나타나고, 짝수배, 홀수배 0배, 1배, 2배, 3배, 4배가 아니라 1.7배, 뭐 파이배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애매한 보강간섭, 상쇄간섭 뭐 지금 나타나는 순간이다 해가지고 아예 안 물어볼 거예요. 완전 보강간섭 여기서 일으켰더니 여기서 진폭 10cm짜리 여기서 10cm짜리 일으켰더니 여기 가서 막 20cm로 막 진동을 할 거냐, 10cm짜리 10cm를 일으켰더니 여기서 항상 상쇄해서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것만 물어보지 애매하게 거기에서 7cm로 왔다 갔다 하던데요, 13cm로 왔다 갔다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요 조건에 안 맞을 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식에 대해서 보강상쇄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논술 시험 문제라면은 저런 식으로 그냥 이럴 때 원래 이렇게 되니까요 하면서 식만 제시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보강상쇄 간섭 여부를 판단해야 될 상황에서 보강, 중첩의 원리, 뭐 중첩의 원리, 독립의 원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일일이 쓰기에도 좀 점수를 받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굳이 그거 물어본 건 아닌데 문제나 푸세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점 파원에 의한 간섭 나올 때, 그럴 때 요런 조건 내가 확인했어요, 이런 조건이 명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보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라고 답안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서술해 줘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서술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일단 이렇다 하는 전제를 좀 쓰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뭐를 써야 되냐면, 요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조금만 해볼까요? 뭐? 일단 아니야. 또 딴 거 위상 얘가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 전제하는 두 파동이 겹쳤을 때 완전 상쇄간섭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은 대단히 아주 이상적인 보강간섭이 나타날 거냐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조건 하나 얘기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해당 파동들이 각각의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진폭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만 진폭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 말을 좀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리 조건, 파장 조건은 만족을 시켰어. 상쇄간섭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가 가까워, 여기가 멀어. 그러면은 이렇게 원형의 파면을 이루면서 이렇게 퍼지는 애들, 또는 구형파 뭐 이런 것들은, 직선파는 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에너지 밀도가 일정할 거기 때문에 직선파, 평면파는 큰 상관이 없는데, 구형파, 원형파는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가 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진폭이 작아지죠. 여기 도착했을 때 원래 가지던 진폭이 아니야. 좀 작아진 진폭이야. 근데 얘는 심하게 작아졌잖아. 아무리 위상이 반대인 상태로 만난다고 해도 얘들이 완전 상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왜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거 하면 이게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그런데 단 요런 거는 있기는 하다고 치자. 진폭 변화는 말도 안 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긴 하지만 이런 거는 없다고 치자 라는 서술 들어가 있으면은 좀 점수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할 만한 괜찮은 문제 조건을 엄밀하게 이렇게 좀 제안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서술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를 하라고 한 이유가, 학생들이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중요한 것이 파장 조건이라든지 위상 조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추가적으로 언급할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두 파원에서 위상을 같게 해서 발생시켰을 때 특정 지점에서 보강 상쇄 여부가 달라지는 조건이 이건데, 두 파원에서 위상을 반대로 하면은 그때에 맞춰서 보강 상쇄 여부를 뒤집어서 써주면 되는 판단의 문제예요.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요렇게까지 썼을 때 보강 상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지만,
그 조건이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거꾸로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장이 같은 채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파장이 같은 채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도 일단 보통은 여기하고 여기서 진동수가 똑같은 걸 발생을 시켜요. 중간에 매질이 변화가 일어나도 괜찮기는 한데 뭐 그것도 이제 보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만날 때는 그래도 같은 매질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중간에 여기가 매질이 2에서 1으로 바뀌면 되고 여기는 1으로서 계속 가는 데다 이러면은 생각할 때 좀 복잡해지면서 파장 조건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수 조건이 다르면 이건 좀 상당히 복잡해지긴 하는데 진동수가 F1짜리, F2짜리를 각각 발생시켜서 중첩될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건 아예 맥놀이 문제로 넘어가요. 맥놀이 문제로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를 쓸 때 문제선 여기까지만 조건을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써주는 것도 괜찮다는 건데 얘들이 그래서 같은 진폭으로 뭐 위상이 같도록 뭐 이런 말들 써주고 그래서 진폭도 똑같은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가면서 감쇄 진동한 결과 얘네들이 만날 때는 진폭이 다르면 또 문제가 요거 쓸 때 아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써달라라는 거지. 다른 것들은 실제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적절한 조건으로 바꿈에 따라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엄밀한 문제선 단서 조건으로 달아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이 문제를 이렇게 내시면 어때요? 이런 거 안 써주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첩 간섭에 대한 얘기고 자 오늘 여러분들 1번 논제에 관련해가지고 요 얘기의 연장, 추가 얘기까지 해서 이중슬릿과 단일슬릿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이중슬릿은 빛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은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단일슬릿 실험은 안 나와요. 책에 따라서나 선생님에 따라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오늘 풀어본 문제 말하자면 4중슬릿 실험인데 4중슬릿 실험 문제는 단일슬릿처럼 풀어야 돼요. 자, 무슨 뜻인지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이중 슬릿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슬릿 2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단일 슬릿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이건 엄밀한 의미의 내가 지금 뒤에서 얘기할 단일 슬릿은 아니에요. 매우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서 뚫어놓고 여기다가 빛을 비췄을 때 여기서는 회절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하자. 그래서 얘랑 얘가 새로운 광원처럼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굳이 하는 이유는 요 두 광원에서 같은 위상의 빛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회절을 좀 활용하자라는 의미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개의 슬릿이 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 라지 D라고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슬릿들로부터 L만큼 떨어진 지점에 스크린을 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이 사이 거리는 라지 L이다 라고 합시다. 스크린이 있는데 두 빵꾸의 중앙에서 쭉 수직이 등분선을 그어놓으면 여기를 5점이라고 보통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서 다시 한번 회절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회절이 일어나고 하면서 여기서 나온 파동들이 여기서 쭉 간섭을 일으킬 텐데 이게 뭐야? 그냥 전파원 2개에 의한 파동들이 이런 선상에서 간섭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갑니다. 나는 여기에서의 간섭 여부를 알고 싶다. 여기서의 간섭 여부, 여기서 간섭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 그냥 앞에서 하던 거 그대로 가면 돼요. 여기는 쭉 가고 쭉 가면은 수직이 등분선이기 때문에 경로, 빛의 경로는 우리가 광로라고 얘기하고요. 경로, L1, L2의 차이는 빛이니까 광로차라는 말도 씁니다. 말하자면 L1하고 L2가 같을 때는 광로차 L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네들 위상 다 맞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보강간섭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여기보다 조금 이동한 지점 살펴보니까 위에 거 S1 슬릿, 소스 또는 슬릿 1으로부터의 거리는 짧아졌고 여기서 거리는 늘어났어. 그러면은 조금 줄어들고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차이가 생겼어. 차이가 생겼을 때 그 차이가 L'이다 라고 했더니 이건 제로는 아니고 어떻게 구해봤더니 내가 사용한 빛의 파장에 2분의 람다야 하고 할 수 있는 P점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가봤더니 S1으로부터 거리는 조금 변했고 여기서부터도 길이 제법 변해가지고
둘 사이의 길이, 광로, 차가 더 커졌어. 여기에서 더 커진 광로차 델타 L2'은 2분의 람다의 제로, 2분의 람다 1배, 2분의 람다의 2배가 됐어. 2분의 람다의 짝수배죠. 그러면은 보강간섭. 아까 거기서는 이제 상쇄 간섭 일어났었겠다. 빛 자체가 보강간섭 되면 밝은 무늬, 상쇄 간섭 되면 어두운 무늬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밝고 어둡고가 완전 두 점 파원에 의해서 발생한 두 파동의 간섭하고 완전히 똑같은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강상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광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짝수배 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공식이 하나 떠오르죠? 뭐? 델타 X 공식이 떠오르죠? 뭐? 델타 L은 D분의 L람다다라고 쓰긴 합니다. D는 내가 얘기했네. L도 얘기했네. 람다는 지금 사용하는 빛의 파장일 거죠. 델타 X는 뭐냐? 그것들 가지고 뭔가 만들어냈는데 델타 X는 뭐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빛의 간섭문이 밝고 어둡고 한 것에 뭔 간격? 밝은 데서 밝은 데까지의 거리입니다. 보강에서 보강까지의 거리예요. 상쇄에서 상쇄까지의 거리도 맞아요. 학생들이 보강상쇄 이렇게 되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2분의 델타 X예요. 밝은 데서 밝은 데, 보강에서 보강까지, 상쇄에서 상쇄까지의 거리가 이렇다라고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그거 주의하시고, 어쨌든 이게 이중슬릿 실험이에요. 이중슬릿 실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일 슬릿 실험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논술이기 때문에 응용 과정으로서 얼마든지 또 출제는 가능하고, 한번 나오면 자, 여기까지 한 걸로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단일 슬릿 실험은 따로 알고 있지 않으면 접근이 아예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 어딘가 학교에서 단일 슬릿 실험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잘 안 나와요. 한번 단일 슬릿 뭐 이런 거 관련한 논제에 내가 가끔은 연대 칭찬도 하는데, 연대에서 기가 막힌 문제가 세트로 쭉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해 동안 1번, 2번, 3번들이 뭐 굉장히 잘 만든 문제들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풀어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논란도 있었긴 했는데, 야, 이걸 요렇게 내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 단일 슬릿 봅니다. 단일 슬릿은 일단 슬릿이 계세요. 슬릿이 이렇게 계십니다. 물어봅니다. 스크린도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중 슬릿하고 단일 슬릿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중 먼저 공부해야 돼? 단일 먼저 공부해야 돼? 내가 설명을 뭐부터 하는 게 순서야? 뭐부터 하는 게 순서니? 단일하고 이중 해야 될 게 순서일 것 같죠? 응용하면 3중, 4중, 5중 막 나올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이중 슬릿이 기본이고 단일 슬릿이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원래는 이중 슬릿이 계셨는데 빵꾸 하나 더 뚫어서 3중, 4중, 5중 슬릿을 만들다가 이 빵꾸를 무한히 많이 뚫어 놓은 게 단일 슬릿이에요. 자, 그래서 걔 설명하는 과정이 아예 다릅니다. 이중 슬릿에서 각각의 슬릿은 매우 작은 구멍이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 간의 간격도 원래 좁긴 하지만 얘들 사이의 간격을 없애버릴 거야. 다 뚫어가지고 무한히 많은 구멍을 추가로 뚫어가지고 무한중 슬릿이 단일 슬릿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단일 슬릿의 구멍의 크기 자체가 D예요. 매우 작은 구멍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를 얘기할 수 그래도 이건 매우 작습니다. 그렇긴 한데 D라는 값을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L이라고 쓸 겁니다. 그렇다 그랬을 때, 자,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어요. 2개가 1개 되는 게 아니라 2개가 무한대개가 되는 거네 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한히 많은 광원에서 빛이 나갈 거야. 그러면 얘들 중에서 경로차가 이렇게 L1, L2, L3, L 무한대까지 경로차를 재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봅니다. 해당하는 단일 슬릿의 딱 중앙 부분에서 수직으로 쭉 갔을 때 만나는 스크린 지점을 이번에는 O라고 할 거예요. 자, 이 O점에 얘네들이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출발하면은 여기에서 나간 빛들이 어떻게 가냐 그랬을 때 이렇게 모이면서 가다 보면은 긴 경로, 짧은 경로, 여기도 긴 경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L이 매우 크고 D는 매우 또 작을 거라서 단일 슬릿이 구멍이 커진 것처럼 보여도 매우 작긴 작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거의 평행광선처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도착할 때까지 경로차가 제로가 될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제로가 되냐? 우리는 모두 평행광선을 쏠 거다. 그런 다음에 쭉 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와, 우리 대표 선수가 가운데 있는 애예요. 그런 다음에 평행광선이 쭉 가다가 가운데 있는 애가 여기 만나면은 얘들은 옆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실은 그동안에 미세하게 모이고 있었지롱 그러면서 대표 선수가 도착한 지점에 대해서 파면이 같은 애들이 다 모이는 식으로 중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불편한가? 이게 그나마 편해요. 이게 편한 겁니다. 불편해도. 그래서 얘네들은 나 다 왔다. 야, 니네 모여.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 모일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온 경로의 길이가 똑같아요. 모든 광로에 대한 경로차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도강 간섭 나타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작도법, 어림계산법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예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 말고 이제 O를 지나서 P라는 지점을 한번 보자. P라는 지점은 어떻게 가냐면 역시 L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길 향해서 비스듬하게 평행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봅니다. 역시 대표 선수는 얘예요. 얘가 쭉 가서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각각의 점들, 파원들에서는 또 평행하게 계속 가요. 나란하게 같이 가요. 쭉 가요. 평행관선에서 가요. 그러다가 나 가야지. 야, 니들 어디 가냐? 우리 대표 선수가 원하는 지점에 P점에 도착을 했어요. 라고 그러면은 그때 그 지점에 대한 파면을 그려준 다음에 니들 거기까지 가라고 내가 안 했어. 그만 가. 그런 다음에 이 파면상의 지점들까지 간 상태에서 집합해가지고 쭈르륵 모여가지고 자, 니네 경로 얼마였냐? 라는 걸 따지는 식으로 경로 차를 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멍 맨 위에서 출발한 빛은 요만큼 같고 다음 애들이 더 많이 간 꼴이 됐습니다. 자, 요거 파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데려오면은 여기서 요런 길이까지는 공통 길이를 갖고 여기서 가장 조금, 여기서는 약간 더 가서 이만큼 간 꼴이 됐어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P점을 적절히 잘 찾아봤더니 제일 짧은 가는 거리 가는 하고 제일 멀리 가는 애 사이에 경로 차가 이렇게 수직으로 걷죠. 경로 차가 람다가 나왔어요. 이 람다가 나왔어요. 그럴 때를 찾자. 그럴 때 이게 직각삼각형들이 쭉 그려지죠. 닮은 직각삼각형들이 그려질 건데 그러면 제일 위에서 짧은 거리를 간 녀석하고 대표 선수 가운데서 출발하네. 지금 대표 선수였네. 경로 차는 이게 람다니까 요게 2분의 람다죠. 여기서 보낸 거하고 여기서 보낸 것의 경로 차가 2분의 람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여기서 보낸 빛은 여기 가서 완전 상쇄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바로 밑에서 출발한 거랑 가운데 있는 거 바로 밑에서 출발한 거는 경로차가 또 2분의 람다예요. 그 다음번 조금 밑에서 출발한 거랑 요거에서도 그만큼 밑에서 출발한 것 사이의 경로차도 나름 얘들끼리 2분의 람다예요. 요거 바로 위에 거하고 요거 바로 위에 거는 경로차가 얘에 대해서 2분의 람다, 얘에 대해서 람다니까 얘하고 얘도 경로차가 2분의 람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의 경로차를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짝을 지어서 상쇄될 것들을 기막히게 일단 다 찾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일단 전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생각하기 싫은 것들 제외하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너 하면서 얘네들이 짝짝꿍 각자 싹 상쇄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완전 상쇄가 돼서 아무 빛도 도착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돼요. 어두운 문이 나타납니다. 자, 상대적으로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들 보기 힘드니까 조금만 키울게요. 상대적으로 구멍이 이만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한 이쯤 가볼까? Q라는 지점 한번 가볼까요? 그랬을 때 Q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자, 우리 다 굉장히 멀리 가야 되니까 나란히 가자 그랬을 때 중앙에서 대표 선수가 쭉 가십니다. 니네들도 가자 그랬을 때 이렇게 쭉 가세요. 간 다음에 요거를 약간 어림 계산하는 요런 거 어림하는 계산하는 법이 도착을 중앙 선수가 했다 치고 여기에서 같은 파면상에서 그만큼 나란하게 가다가 훅 모여서 여기서 중첩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렇게 본다 그랬을 때 각 지점에서 출발한 광원에서 출발한 빛들은 이게 제일 짧은 거리 그거보다 요만큼 더 요만큼 더 요만큼 더 이만큼 더 간다고 치자. 그랬을 때 처음 간 거하고 제일 끝에서 출발한 애가 경로가 광로차가 가장 많이 나는데 이 광로차가 2분의 3람다였었다면 그러면은 얘하고 2분의 3람다만큼 차이 난다면 여기에서 2분의 1람다 차이 나는 광원에서의 경로도 있을 것이고 여기보다 2분의 2람다 차이 나는 경로를 가지는 출발시킨 광원도 있을 거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또 갑니다. 이번엔 저기까지 가다 보니까 나한테서 출발한 거 여기서 출발한 게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상쇄 여기 바로 옆에서 출발한 거랑 요거 바로 보세요. 요거보다 조금 더 멀리 간 게 지들끼리 경로차가 또 2분의 람다 상쇄 여기 있는 것들끼리 짝짝꿍 짝짓기 잘해가지고 쫙 다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야 우리는 그랬더니 니네들은 짝짝꿍이 안 맞잖아. 가가지고 보강이나 하시든가 그래가지고 얘들은 살아있어요. 나머지에서 나간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름 얘네들은 완전 상쇄될 짝꿍이 없어요. 걔네들이 살아서 여기서 밝은 무늬를 만듭니다. 그래서 밝은 무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뭘 빼먹었냐면은 빼먹은 거 눈치 못 챘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죠? 자, 요런 지점 갔을 때 보강, 상쇄, 보강, 뭐 밝은 무늬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했는데 요런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구멍, 슬릿, 간격이 D였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첩이 일어나가지고 경로차를 따졌을 때 제일 짧은 경로 간 거하고 제일 긴 경로 간 거 사이에 여기 끝 사이의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그게 람다였을 때, 여기는 2분의 3람다였을 때 했었는데 2분의 람다의 작은 차이가 나는 점도 여기 원래 있었어요. 근데 앞에 논리를 따르다 보면은 얘하고 완전 상쇄대례가 한 점 있다고 치더라도 얘들은 완전 상쇄대례들이 없죠. 그래서 얘들이 완전 상쇄될 짝꿍들을 못 찾아서 그대로 가서 여기가 밝은 무늬가 돼버립니다. 밝은 무늬가 돼버려요. 그래서 중앙 밝은 무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밝은, 어두운 밝은 뭐 이런 식으로 밝기가 차이가 나가지고 자 밝은, 어두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쪽에 대해서도 밝은, 어두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뭐 했냐? 나타나서 단일 슬릿 실험은 특히 중앙 두터운 밝은 무늬가 훨씬 크게 나타나요. 이중 슬릿 실험은 밝은, 어두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얘는 가운데 밝은 영역이 상당히 두텁게 나타난 다음에 어두운 밝은 이건 짜잘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밝은은 조금 그러니까 어두운 간격 사이 델타 X가 공식이 똑같아요. D분의 L람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이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밝은 무늬 덩어리가 아니라 어두운 밝은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거 두 칸 간격이 밝은 어두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두 칸 간격이 델타 X처럼 나타냈을 때 물론 이쪽만 넘으면 밝은에서 밝은까지 어두운에서 어두운까지가 델타 X인데 그게 D분의 L람다라고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고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짝짝꿍을 잘 시켜서 내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는 니들 어차피 상쇄될 거잖아. 니들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라고 할 것들에 대해서 쳐내는 것을 단일 슬릿 실험에서 이런 요령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오늘 논제 1번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거 응용해서 푸는 거고 2번 문제는 그 전반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뭐 설명할 거 뭐 추가적인 건 많이 없고요. 3번 문제가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 보면서 잠깐만 더 설명하겠습니다.